여신 리포터가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진행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다양한 외신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저희 연합 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 먼저 5위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기사는요.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사였는데요. 프랑스 재무장관이 독일에 말 조심하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EU가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 독일 주도로 회원국의 재정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공공부채를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던 안정 성장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프랑스가 EU 집행의 경고를 받고 추가 적자 감축 계획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독일이 이러한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재무장관이 독일에게 말조심하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그 저금리 속에서 재정 긴축을 했던 게 글로벌 주요 경제권에서 총수요 부족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IMF에서도 많이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긴축하면 실업률이나 총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수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저희는 이 규정을 좀 완화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3에서 60%. 예. 근데 이 비용을 누가 분담하느냐 아마 그 문제로 독일이나 프랑스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EU의 반대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채 때문에 강한 긴축을 요구받고 있는 국가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국가 중에서도 뭐 극우 세력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비용을 분담하는 거에 대해서 독일 내에서도 싫어하는 정당이 힘을 얻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남쪽 나라들이겠죠. 우리 뭐 얘기했던 시리자 뭐 이런. 얘네들이 그리스. 얘기하는 게 다 연금 삭감을 못 받아들이겠다. 뭐 주로 이런 부분이라.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기사인데요. 4위 기사 다우존스 기사였습니다. 러시아가 루브라 폭락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인상 전망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미 기준금리를 150bp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사실 경제가 둔화된 상황이라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악화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생각해 보면 별 수 없어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물가도 너무 높고 그래서 뭐 정책금리 인상을 해야 되냐? 그럼 경기는 안 좋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냐? 그럼 사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책금리 인상을 했고 또 요번에도 적어도 50bp 이상은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은 효과가 있어요? 뭐 효과가 없어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효과는 별로 네. 없으면서 오히려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층에 고통만 주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워낙 지금 서방의 제재로 이제 루브라 약세가니까 이제 그 패거제도 폐지해버렸잖아요. 손을 들고 들고 이제 자꾸 이 외자 유출이나 이런 게 심해지니까는 뭐 이거라도 해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선 이제 환율의 그 우리 자동 안정화 장치, 그러니까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를 믿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우리도 외환위기 때 환율 2천까지 뛰고 난 다음에 안정된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달러 빌려오는 노력을 그때 무지하게 많이 하긴 했지만 이게 오히려 금리 인상이 그 괜히 경기만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3위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는데요. 페드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 인상 적기는 지금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지난달 말에 페드 이코노미스트들이 발간했던 최적 통제 준칙을 적용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올 3분기부터 인상이 돼서 내년 4분기에는 1.4%, 2016년에는 2.6%, 17년에는 3.5%를 기록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준칙 연구는 옐런 의장도 주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최적 통제 준칙이 이 옐런이 처음 이제 무슨 뭐 그 설명회나 이런 데 나와서 처음 얘기했던 게 2012년에 이제 이걸 한번 크게 이제 PPT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와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때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그래프 상에서 봤을 때는 2015년
3분기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그 그래프상에 그러니까 언제 몇 %다 이건 없지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2015년 3분기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14년 가서 그 이제 연준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골드만삭스에서 계산했을 때 2015년 말까지 0%여야 됐다라고 또 연구 보고서 또 한 번 나왔다가 요번에 나온 게 아주 많이 앞당겨진 정책금리 인상을 아주 많이 앞당긴 걸로 연구 보고서가 바뀌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적기냐 아니냐 이제 이거보다는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내지는 연준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경기 성장, 경제 회복이 훨씬 더 빨라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저희 내년 2분기로 그러니까 내년 6월로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는 이대로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오늘 또 뉴욕타임즈 블로그에 보니까 크루그먼 교수가 정책 실패로 대실패로 돌아갈 거다 뭐 당장 올리면 이런 식의 글을 적어놨는데 그렇죠. 뭐 22 같은 경우는 맞췄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어떤 준칙이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례에 대한 결과도 달라서 시장 마켓 애널리스트로서 옳지 않다 그런 쪽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 그 식과 나온 그래프에 맞춰서 모양을 만들어서 저는 전망을 하는 편입니다. 고객분들에게 그 텔러 룰은 깔아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텔러 룰 안 쓰셔가지고 뭘 또 뺏겨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위 기사 함께 보도록 할게요. 2위 기사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였는데요. 중국의 그림자 금융 상품의 디폴트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중국 산시성의 한 신탁회사 자산관리 상품이 디폴트 위기를 맞게 되면서 중국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산 위기에 처한 상품의 규모는 1억 위안, 그러니까 1,600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크지 않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우려를 촉발시켰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이 뭐 올해 봄부터 이제 좀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때도 한번 문제가 됐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어떻게 뭐 중국 GDP에 뭐 적게는 뭐 어디서는 통계를 하면은 뭐 한 25%다 아니면 어디는 뭐 50%, 75%까지 차지한다라고 얘기가 많은데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이제 지금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중국 그 회사채가 디폴트가 한번 났었죠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정부가 예전에는 다 막아주다가 이제 디폴트를 의도적으로 이제 시킨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정부가 내년에 앞으로 이제 뭐 금리 자유화라든지 아니면 예금자 보호 이런 것도 도입하는 게 이제 이게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채조 사금융 같은 건데 이제 그러니까 그 대출은 고리를 받고 그 이제 예금자들한테는 이제 그 주고 하는 이제 말이 상품이지 사채 같은 건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좀 양성화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연착륙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예, 연착륙이 가능할 것 같고요. 중국이니까 예, 그리고 연착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연착륙하기에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보고 있더라고 그림자 금융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25%에서부터 한 60, 70%까지 나오는데 대출 한 40% 정도 된다는 거에 제일 그 탄착분이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터지면 이게 해결이 될까? 지금 중국 금리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고치려면. 그러니까 중국은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가지고 금리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금금리, 대출금리 놔두고 중앙은행이 컨트롤하는 금리가 이제 RP 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컨트롤을 해서 예금금리가 따라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중앙정부가 통제를 해버리니까 그림자 금융이 생겨버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행을 할 것이냐가 제일 큰 관건일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클릭수를 가장 많이 받았던 외신 탑5 대망의 1위 기사는요. 로이터 기사였는데요. 사우디의 석유 장관이 왜 우리가 감산해야 하느냐라고 반박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리 석유 장관이 모든 원자재는 그 가격이 오르고 내리기 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감산해야 하느냐라고 거듭 반문했다라고 하는데요. 로이터는 이 발언에 대해서 사우디가 더는 스윙 프로듀서가 되기를 좀 꺼려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 의도를 내비친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오펙의 존재는 조금 잃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5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이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 오펙의 지금 시장 지배력 자체 점유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생산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조절하는 정책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아예 생산성 코스트가 낮다고 생각하면 치킨 게임을 해서 뭐 다른 후발주자들 대체 에너지 자원들 개발되는 거라도 몇 년 딜레이하는 게 본인에게 이득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에 그 조지 프리드만의 10년 후라는 책을 보면 미국이 천연가스 자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에너지 강국으로 힘을 떨칠 거다. 그래서 중동에서 이스라엘 같은 데 지원에 손을 빼는 게 갑자기 착해져서 팔레스타인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비용을 쓸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해놓은 걸 봤는데 혹시 지금 뭐 중동 쪽이 약간 쇠하는 에너지 패권이 쇠하는 와중에 독자적으로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프랑스 재무장관에 관한 그 기사를 살펴보면 그 EU 내에서도 그 상황과 입장이 굉장히 다 다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그 EU 안에서 통일되지 않은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화폐입니다. 그 EU 국가 안에서도 유로존에 가입을 하지 못해서 유로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리투아니아라는 국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유로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세력도 굉장히 많고 이견이 많아서 관련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별난국가 리투아니아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리투아니아라는 국가가 발트 연안 3국 중에 하나인데 이 나라가 굉장히 좀 작아요.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인구가 300만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작은 국가가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어쨌든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뭐 여기서 나왔듯이 얻는 게 더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잃을 게 더 많다라고 지금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여기 리타라는 통화 자체에 대해서 나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은 우리 자국 통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유럽이 재정 위기를 겪을 때 우리는 괜찮았다라고 그런 쪽에서는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가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유로화로 바꿔야 되고 또 유로가 보니까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동전은 각 나라마다 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지폐는 안 그래도 그래서 뭐 자국 그러면 뭐 동전을 어떤 걸 할 거냐 그런 게 막 얘기가 있고 한 모양이 있는데 예, 그래서 가장 큰 건 어쨌든 이제 그 통화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는. 원래 80년대인가요? 라트비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라트비아가 그 소련 연방 상태에서 자기네 통화를 한번 만들겠다고 까불었다가 소련한테 박살나고 포기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주권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욕심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며요. 근데 뭐 찬성이 49%밖에 안 된다대? 그럼 나머지 51%는 왜 반대하는 거예요? 이 반대 이유가 뭐예요? 뭐 찬성은 확실하게 뭐 국채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통화 주권 한 가지만 가지고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을 텐데. 보니까는 또 반대 의견들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합쳐졌다가 이제 물가가 오를까봐 그거를 좀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합쳐지면 자기네 경제는 조그마니까 유럽 경제에 휩쓸려 갈 수가 있다, 이런 건가 보죠. 지금 그 리투아니아의 경제 중에 가장 그 강점 중에 하나가 싼 노동력인데 유로화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좀 취약성이 흔들릴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뭐 그리스나 포르투갈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거든요. 이런 기사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나라가 그리스랑 포르투갈하고는 약간 다른 게 일단 뭐 남쪽이 아니고 위에 쪽에 그렇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리투아니아가 여기 기사에도 났지만은 유럽이 예전에는 가입하려고 했다 퇴짜 맞았다가 유럽이 어려워지고 나서는 오히려 여기는 좋아져가지고 열심히 잘해가지고 신용 등급도 막 올랐더라고요. 보니까는 이제 뭐 이런 가입이 반영이 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름 내실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남유럽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은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잠깐 얘기도 했었지만은 지금 이게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유로존에서는 작은 나라고 별 들어오고 안 나가고 영향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소위 약간 이제 알짜 비슷한 조금 작지만 괜찮은 나라를 끌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지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이 나라가 옛날에 거의 뭐 러시아 영토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EU랑 러시아랑 한참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는 러시아한테 약간 조금 약간 그런 의미에서 더 가입을 갖다가 지금 뭐 해주겠다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도 리투아니아는 전혀 모르는데 어릴 때 NBA 보면 사보니스라는 이렇게 머리 크고 덩치 크고 운동 능력이 없는 센터가 있어서 형하고 저희하고 롤 모델로 삼자 이렇게 봤었습니다. 리투아니아 출신. 그때 소련 국가대표였습니다. 아, 리투아니아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김상훈 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은 독립국이지만 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않은 나라들이거든요. 독립국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러시아가 가스 밸브 딱 잠그면 여기는 그냥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나라고 만약에 여기가 EU에 진짜 가입하면서 EU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소련이 그냥 놔둘까? 러시아가? 난 지금 그것도 좀 의문스러워요. 러시아가 뭐 가입한다고 해도 자기의 영향력 내에 두려고 하는 거는 뭐 우크라이나에서 봤듯이 자기 영향력 내에서 두려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서 갈까? 그건 상당히 좀 흥미롭게 관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유로존이 지금 그러자도 뭐 그리스가 어떻다 뭐 어떻다 시끄럽고 뭐 난리인데 리투아니아가 들어가면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까지 더 꼬이게 생겼네, 그죠?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거 뭐 이게 앞으로 유로존 우리가 좀 내년에 경기 전망도 안 좋잖아요, 유로존이. 그래서 미국 하나 말고는 다 안 좋을 텐데 유로존을 좀 사실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거로 뭐 외신도 마무리인가요? 네. 자, 수고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조퇴하고 간 분도 있는데 우린 조퇴도 못하고 나머지 공부까지 다 하고 가네. 역시 공부는 잘하고 봐야 돼.